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답을 찾으려 했다. 어떤 이는 고통을 저주로 보았고, 어떤 이는 벌로 해석했으며, 또 어떤 이는 무의미한 우연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기원전 372년 중국 추나라에서 태어난 한 사상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이름은 맹자, 맹가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철학자는 고통에 대한 혁명적 해석을 내놓았다. 천장강대의 머시이냐, 필성 고기심지 노기근골, 아기체부 공핍귀신 행불란 기소의 소이동시민성 증익기소불능. 하늘이 장차 큰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품을 견인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맹자는 인간 성장의 근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것이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택이며 시련은 불행이 아니라 준비이고 역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통찰.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맹자가 제시한 5가지 고통의 층위를 깊이 탐구할 것이다. 고기심지 마음의 괴로움, 노기근골 육체의 수고로움, 아기체부 굶주림, 공핍귀신 처지의 공궁함, 행불난키 소위하는 일마다 꼬임, 그리고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좌절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묻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긴 여정은 하나의 답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당신의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다. 제1부 고기심지 마이너스 마음의 괴로움. 맹자가 제시한 첫 번째 단련은 고기심지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은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층위를 가리킨다. 육체적 고통보다, 물질적 결핍보다, 환경적 제약보다 앞서 배치된 이 정신적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같은 환경, 같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이는 살아남았고 어떤 이는 포기했다. 차이는 의미의 발견 여부였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극한의 고통도 견딜 수 있었고 의미를 잃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무너졌다. 마음의 괴로움은 다양한 얼굴을 한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느낌이다. 우울은 과거의 상실과 현재의 무의미함에서 온다. 자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다. 무력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이다. 존재의 공허함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주의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상태를 실존적 위기라 부른다. 그러나 맹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통의 필연성을 간파했다. 큰 사명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내면의 혼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혼란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신적 고통은 3단계로 전개된다. 첫째는 붕괴의 단계다. 기존에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확신했던 가치가 의심되며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공황에 빠진다. 둘째는 혼돈의 단계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어둠 속을 헤매는 시간이다. 이 단계가 가장 길고 고통스럽다. 셋째는 재구성의 단계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깊은 가치관을 형성하며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고기심지의 완벽한 사례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 젊은 시절 첫사랑인 러틀리지가 죽었을 때 그의 우울증은 극에 달했다. 친구들은 그가 자살할까 봐 24시간 감시해야 했다. 칼과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모두 치워졌다. 링컨의 일기에는 존재의 무의미함에 대한 깊은 고뇌가 기록되어 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다. 그는 밤마다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다. 정치적 실패가 겹칠 때마다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일리노이주 의회 선거 낙선, 하원의원 재선 실패, 상원의원 선거 패배. 매번의 좌절은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이 링컨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 속에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고통을 경험한 링컨만이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선언은 오랜 내면의 고뇌 끝에 도달한 진리였다. 링컨의 비서 존 헤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슬픔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불렀다. 이 검은 개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처칠은 우울의 그림자와 함께 살았다.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자란 그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갈망했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고 사관학교 입학시험도 3번이나 낙방했다. 정치 경력 초기 처칠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갈리폴리 전투의 참패로 해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1920년대에는 재무장관으로서 근본이제 복귀라는 재앙적 결정을 내렸다. 193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광야의 10년을 보냈다. 이 시기 그가 느낀 절망감과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처칠의 딸 메리는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개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심리적 단련이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을 구할 지도자를 만들어냈다. 1940년 5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 본토 침공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항복을 고려했다. 그러나 처칠만은 저항을 주장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평생 우울증과 싸우며 절망의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검은 개와 함께 살며 익힌 정신적 강인함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고기심지의 가장 극단적인 예다. 그는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우울증, 조울증, 환각, 환청.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의 내면의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는 때때로 미쳐버릴 것 같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린다. 그림을 그릴 때만 그 목소리가 잠잠해진다. 그러나 붓을 놓으면 다시 돌아온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의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 경제적 곤궁, 사회적 고립, 정신적 붕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1888년 12월 그는 자신의 귀를 잘랐다. 1890년 7월 27일 그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쐈다. 이틀 후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860여 점의 유화와 1300여 점의 수채화는 인류 문화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이 작품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통과한 영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마음의 괴로움은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는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통받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되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할 때 비로소 단련이 일어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공감 능력의 확장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공감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는 젊은 시절 깊은 영적 위기를 겪었다. 신의 침묵, 신앙의 의심, 존재의 공허함. 그녀의 사적인 편지들은 이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신은 침묵하신다. 나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다. 이 영적 고통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이 그녀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어머니로 만들었다. 자신의 내면에서 신의 부재를 경험한 그녀는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캘커타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육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가치관의 재정립이다. 정신적 위기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근본적 질문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만 진지하게 다뤄진다. 레오 톨스토이는 50세에 깊은 실존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였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가 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모두 죽고 잊힐 것인데. 톨스토이는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는 총과 밧줄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오랜 고뇌 끝에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다. 진정한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사랑에 있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으며, 명예가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것을. 이후 그의 작품과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정신적 면역력의 강화다. 한번 깊은 우울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은 이후의 심리적 위기에 더 강인하게 대응한다. 이것은 육체적 면역과 유사하다. 질병을 앓고 회복하면 항체가 생기듯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극복하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불렀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전에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 믿음은 실제로 극복 가능성을 높인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동안 수차례 절망의 순간을 겪었다. 그러나 매번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각각의 극복 경험은 그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석방되었을 때 그는 7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어떤 젊은이보다 강인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맹자가 말한 고기심치를 경험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번아웃 증후군은 현대판 고기심치다. 의미 없는 반복적 업무,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WHO는 번아웃을 직업 관련 현상으로 공식 분류했다. 에너지 고갈, 정신적 거리감 증가, 효율성 감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실존적 위기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의 생산 위기 때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주당 120시간을 일하며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그는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며 머스크는 변화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익혔으며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테슬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불안장애는 또 다른 현대판 고기심치다. 미국 불안우울 증협회에 따르면 성인의 18%가 불안장애를 겪는다.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정보 가부화, 선택의 과잉.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빠뜨린다. 작가 매트 헤이그는 24세의 공황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책 한밤의 도서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를 작가로 만들었다.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 것이다. 고통이 그에게 글을 쓰게 했고 그의 글은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현상도 현대판 고기심치다. 성공한 사람들조차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언젠가 들통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다. 자신의 성취를 운이나 타이밍 탓으로 돌리고 진짜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 세릴 샌드버그, 마야 안젤루, 엘버트 아인슈타인까지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안은 역설적으로 겸손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제이브 노기근골 마이너스 육체의 수고로움. 맹자가 제시한 두 번째 단련은 노기근골이다. 근골을 수고롭게 한다는 이것은 육체적 노동, 신체적 고통, 극심한 피로를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지적 노동을 중시하고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로 하는 일이 땀 흘려 하는 일보다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맹자는 육체의 단련을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과는 다른 차원의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신은 자기 기만이 가능하다. 아직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육체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뼈가 부서질 듯한 피로, 극도의 신체적 한계 상황.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진짜 한계와 역량을 알게 된다. 육체적 고통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다. 정신적 고통은 때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우울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은 명확하다. 근육통, 탈진, 굶주림.
이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구체적 경험이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준다. 훈련하면 근육이 생기고 휴식하면 회복되며 무리하면 부상을 입는다. 이 명확한 인과관계는 인간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가르쳐준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이야기는 노기근골의 현대적 극단을 보여준다. 그는 24시간 만에 13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다.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발톱은 모두 빠졌고 신장 기능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체온은 위험하게 상승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왜 그는 그런 고통을 자처했는가? 고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인종차별 속에서 자랐다. 그는 학습장애가 있었고 비만이었으며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면서 그는 변화했다.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다. 내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작점에 불과했다. 고긴스는 해군 특수부대 실에 입대하기 위해 3개월 만에 45kg을 감량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속도였다. 하루 6시간씩 운동하고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실훈련 중 가장 힘든 헬위크를 3번 통과했다. 보통 사람은 한 번도 견디기 어렵다. 5일 반 동안 총 4시간만 자면서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이 훈련에서 80%가 포기한다. 그러나 고긴스는 부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했다. 그의 육체적 단련은 단순한 마초적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 두려움, 자기의심과 싸우는 방법이었다.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는 정신의 한계도 확장했다.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의 에베레스트 초등정도 노기근골의 완벽한 예다. 1953년 5월 29일 그들은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의 연속이었다. 고도 8,000m 이상의 죽음의 지대에서 인간의 몸은 빠르게 망가진다. 산소 부족으로 뇌세포가 죽고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괴사하며 극심한 탈수로 혈액이 걸쭉해진다.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은 지금도 그 산에 남아있다. 힐러리와 노르가이는 수년간 고산 훈련을 했다. 그들의 폐는 얇은 공기에 적응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척결구 수치는 증가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해도 8,000m 위에서는 몸이 천천히 죽어간다. 정상까지 마지막 300m를 오를 때 그들은 거의 기어갔다. 한 걸음 오르고 여러 번 숨을 쉬어야 했다. 손가락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섰을 때 힐러리가 느낀 것은 환희가 아니라 안도였다고 한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 그리고 이 육체적 극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네팔 산악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견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작업도 노기근골의 예술적 버전이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간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누워 위를 보며 그림을 그렸다. 높이 20m 천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페인트가 눈에 떨어져 시력이 손상되었고 목과 등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의 목은 부풀어 올랐고 등은 활처럼 휘었으며 페인트가 얼굴에 떨어져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 하루 종일 위를 보고 팔을 올린 채 작업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이다. 현대 정형외과 의사들은 미켈란젤로가 심각한 경추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그는 평생 목과 등의 통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 육체적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담의 창조, 최후의 심판 같은 걸작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바쳐 신성을 표현했다. 현대 스포츠 과학과 생리학은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성장을 만드는지 명확히 밝혀냈다. 근육은 손상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운동으로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게 재생된다. 이것을 초과 보상이라 부른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노플레인 노게인.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이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자극만이 변화를 만든다. 심장도 마찬가지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극한까지 올리면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변한다. 안정 시 심박수가 낮아지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며 심장 근육이 강화된다.
마라톤 선수의 심장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뼈도 스트레스에 반응해 강해진다. 울프의 법칙에 따르면 뼈는 가해지는 하중의 적응의 밀도를 조절한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다. 반대로 역도 선수들의 뼈는 일반인보다 훨씬 밀도가 높다. 신경계도 육체적 고통을 통해 발달한다. 반복적인 운동은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근육 협응력을 향상시키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움직임, 체조 선수의 몸 제어, 서퍼의 균형 감각. 이 모든 것은 수천 시간의 육체적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다. 운동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항우울제이자 진통제다. 러너스 하이, 운동 후의 상쾌함은 이 화학물질들의 작용이다. 장기적으로 운동은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 해마의 크기가 증가해 기억력이 향상되고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개선되며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정신적 강인함도 키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그릿그릿이라 부른다. 장기적 목표를 위해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재능이나 지능보다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 그리고 그릿은 육체적 고난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배양된다. 마라톤 훈련을 완주한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끈기를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견디면 결과가 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인들도 노기근골을 추구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크로스핏 문화는 현대판 노기근골이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한계까지 몸을 몰아붙이는 운동. 크로스핏 박스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크로스핏 창시자 그렉 글래스머는 이렇게 말했다. 편안함은 적이다. 성장은 불편한 곳에서만 일어난다. 크로스핏 운동 후 토하거나 쓰러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극한의 경험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도 마찬가지다. 3.8km 수영, 180km 사이클, 42km. 마라톤을 쉬지 않고 완주하는 이 경기는 육체적 한계의 시험이다. 평균 완주 시간은 12시간이 넘는다. 아이언맨을 완주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레이스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몸이 멈추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계속 나아갔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을 깨는 의식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전이된다. 록 클라이밍도 현대인이 선택하는 육체 단련이다. 특히 프리솔로, 안전장치 없이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것은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집중의 극단이다. 알렉스 호놀드는 안전장치 없이 900m 높이의 엘캐피탄을 등반했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인 상황에서. 호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등반하는 동안 나는 완벽하게 집중한다. 두려움도 의심도 잡념도 없다. 오직 다음 홀드, 다음 움직임만 있다. 이 절대적 집중의 상태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육체적 위험과 고통은 인간을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게 만든다. 일상에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극한의 육체적 상황에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스타트업 문화의 극단적 노동도 일종의 노기근꼴이다.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몇 달간 휴일 없이 달리는 창업자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경험이다. 폴 그레이엄은 이렇게 썼다. 스타트업은 마라톤이 아니라 전력 질주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육체적 고난은 선택적이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기름을 알기 때문이다. 제3부 아기체부 마이너스 굶주림과 결핍. 맹자가 제시한 세 번째 단련은 아기체부다.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한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배고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경제적 결핍, 물질적 부족, 자원의 한계를 뜻한다. 굶주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 중 하나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에서 식욕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욕구는 의미를 잃는다. 진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
처음에는 위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나른해지며 결국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굶주림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지배한다. 모든 대화, 모든 생각, 모든 꿈이 음식에 관한 것이 된다. 1940년대 미네소타 기아 실험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건강한 남성 3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반기아 상태를 유지시킨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들은 음식 사진을 모으고 요리책을 읽고 식당 메뉴를 외우는 데 집착했다. 섹스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우정도 약해졌으며 모든 것이 음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맹자는 왜 굶주림을 큰 사명을 위한 필수 단련으로 보았는가? 역설적으로 결핍이 창의성과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풍요 속에서 인간은 나태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애쓰지 않아도 살 곳이 있다면 인간은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 변화는 불편하고 도전은 위험하며 안정이 최선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핍은 인간을 각성시킨다.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탐색한다. 평소 같으면 시도하지 않았을 방법들을 시도하고 고려하지 않았을 기회들을 붙잡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해결책들을 발견한다. 경제적 결핍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든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지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 능력은 성공의 핵심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집중이라고 불렀다. 혁신은 1000가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0가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절 능력은 자원이 풍부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더 잘 배양된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는 아기 체부의 완벽한 구현이다. 그녀는 1954년 미시시피의 극빈층 흑인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녀는 때때로 끼니를 거르며 자랐다. 감자 껍질로 연명했던 날들, 냉장고가 텅 비어있던 밤들, 학교 급식이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던 시절들. 윈프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바퀴벌레와 함께 살았다. 옷은 헌자루로 만들어졌고 다른 아이들은 나를 놀렸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첫째, 작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다.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따뜻한 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끗한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가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다. 윈프리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음식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 남은 음식은 모두 싸서 나중에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두쇠라고 비웃지만 이것은 굶주림의 기억이 새긴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고 패풀게 만들며 감사하게 만든다. 둘째, 생존에 대한 강렬한 의지다. 진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엄청난 동력을 갖는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다. 생존 본능의 각성이다. 윈프리는 14세의 어머니의 집을 떠나 아버지와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교육을 중시했다. 그녀는 독서와 연설에서 재능을 발견했다. 그리고 19세에 내슈빌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뉴스 리더로 첫 직장을 얻었다. 그러나 성공은 순탄하지 않았다. TV 뉴스 앵커가 되었지만 해고되었다. 너는 TV에 나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흑인 여성이라는 것, 뚱뚱하다는 것, 감정적이라는 것,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굶주림을 경험하며 키운 생존 의지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는 토크쇼 호스트로 전환했고 1986년 오프라 윈프리 쇼가 전국 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5년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토크쇼가 되었다. 윈프리는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난한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공한 후에도 과거를 들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답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메시지다. 가난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 출발점이 끝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롤링의 이야기도 아기 체부의 강력한 예다. 해리포터를 쓰기 전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에든버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난방을 켜지 못했다. 롤링은 카페에서 글을 썼다. 집이 너무 추워서가 아니라 커피 한 잔 값으로 몇 시간을 따뜻한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딸을 유모차에 재우고 커피를 시키고 손으로 원고를 썼다. 컴퓨터를 살 돈이 없었다. 때로는 아이에게 줄 우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걸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몇 달을 아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압박이었다. 롤링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알았다. 집도 직업도 저축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닥에서 나는 자유를 발견했다. 잃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자유는 해리포터를 만들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굶주림과 결핍을 경험하며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꿈, 물질이 아니라 의미, 안정이 아니라 열정. 첫 해리포터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타자기를 빌려 다시 쳤다. 타자기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부를 복사해 출판사에 보냈다. 복사비도 부담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동전을 모았다. 12개 출판사가 거절했다. 시장성이 없다. 너무 길다. 아동문학은 돈이 안 된다. 매번의 거절은 경제적 압박을 더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했다. 그리고 13번째 출판사 블룸츠베리가 받아들였다. 첫 인쇄로 받은 돈으로 그녀는 난방을 켰다고 한다. 그리고 딸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그 순간의 기쁨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굶주림과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자발적 아기체부의 애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만 굶주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리드 대학을 중퇴한 후 그는 스스로 극도의 결핍을 선택했다. 기숙사에서 쫓겨나 친구들 방 바닥에서 잠을 잤다. 돈을 벌기 위해 코카콜라 병을 모아 팔았다. 5센트씩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레 크리슈나 사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먹기 위해 11km를 걸었다. 찹스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가? 그는 대학 정규과정이 의미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서체 수업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는 청강생이 되었다. 학점도 학위도 미래도 없이 오직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웠다. 이 시기의 굶주림과 결핍은 그에게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풍요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이 질문들이 결핍 속에서는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애플의 철학이 되었다. 미니멀리즘, 본질에 집중, 불필요한 것의 제거. 아이폰의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 애플 제품이 단순한 이유. 이 모든 것은 결핍 속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찹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는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태도는 결핍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경제적 결핍은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들 중 상당수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자원이 극도로 부족했다. 식량은 배급제였고 모든 물자는 전쟁 수행에 동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인들은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했다. 페니실린 대량 생산이 그 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했지만 대량 생산 방법이 없었다. 전쟁 중 감염으로 죽는 군인들이 많았지만 항생제가 부족했다. 자원도 시간도 없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노먼 히틀리는 극도로 제한된 자원으로 연구했다. 실험 장비가 부족해 병원 침대펜과 쓰레기통을 개조해 배양기를 만들었다. 순수한 페니실린을 추출하기 위해 소변 뚜껑을 이용했다. 만약 자원이 풍부했다면 정교한 장비를 구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페니실린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문화도 아기체부의 원리에 기반한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 빨리 시장에 진입하라고 가르친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소 기능 제품 MVP를 빨리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으라.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났을 때 시리얼 상자를 디자인해 팔았다. 오바마 아스와 캡틴 맥케인이라는 이름의 시리얼 상자를 만들어 $40에 팔았다. 총 $30,000를 벌었고 이 돈으로 회사를 연명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창의성이 에어비앤비를 만들었다. 자원이 풍부했다면 그들은 정통적인 방법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버번이라는 복잡한 위치 기반 체크인 앱이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모든 기능을 다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인 사진 공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렸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이 탄생했다. 만약 자금이 충분했다면 그들은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가 그들로 하여금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집중이 성공을 만들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혁신이다. 인도의 타타 나노 자동차가 그 예다. $2,000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극도의 자원 제약 속에서 타타는 혁신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다. 에어컨도 파워 스티어링도 라디오도 없다. 엔진은 뒤쪽에 배치해 공간을 절약했고 부품 수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나노는 인도의 수백만 가정의 자동차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대 선진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는다. 경제적 결핍은 점점 드물어진다. 그렇다면 아기체부의 원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가? 역설적으로 풍요가 새로운 형태의 결핍을 만든다. 의미의 결핍, 목적의 결핍, 도전의 결핍.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종종 방향성을 잃는 이유다.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공되면 성취의 기쁨을 모른다. 결핍을 경험하지 않으면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 많은 성공한 부모들이 일부러 자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다. 워렌 버핏은 자녀들에게 거의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녀들이 결핍을 경험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찾기를 원한다. 현대의 미니멀리즘 운동도 자발적 아기체부의 한 형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소유를 줄이려 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마리 콘도의 정리 철학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 질문은 풍요의 시대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가지려는 노력. 경제적 결핍은 여전히 강력한 교사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창의성을 깨우며 감사를 선물한다. 그리고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교훈들이 필수적이다. 제4부 공핍귀신 마이너스 처지의 공궁함, 환경의 제약. 맹자가 제시한 네 번째 단련은 공핍귀신이다.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한다는 이것은 아기체부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차원의 고통이다. 아기체부가 물질적 결핍이라면 공핍귀신은 환경적 제약, 처지의 공궁함, 신분적 한계, 사회적 억압을 의미한다. 인간은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태어난다. 이 조건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한다. 태어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장한 지역의 교육, 환경, 속한 사회의 차별 구조, 살아가는 시대의 정치적 상황.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공핍귀신은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출발선부터 다른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능력과 노력이 있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답답함. 이것이 공핍귀신의 고통이다. 현대 사회학은 이것을 사회적 자본의 격차라고 분석한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맥, 정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다. 시작부터 게임이 불공평하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것을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상류층의 언어, 취향, 매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사회적 성공에 결정적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물려받는다. 처지의 공궁함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선다. 여성으로 태어나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사회, 소수 인종으로 태어나 차별받는 환경,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접근성이 제한된 세상. 이 모든 것이 공핍귀신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제약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 이 부조리함이 깊은 분노와 절망을 만든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공핍귀신의 가장 극단적인 예이면서 동시에 가장 영감적인 극복의 사례다. 그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분리 정책 하에서 흑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2등 시민이라는 의미였다. 흑인은 백인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투표권이 없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약이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가 억압의 구조였다. 만델라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흑인 변호사에 대한 제약은 심각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가입하고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했다. 그리고 1962년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 이것은 내가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이상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것은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이상이기도 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벤 아일랜드 감옥의 작은 톡방에 갇혔다. 2m 4m의 공간.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고 오직 돗자리 하나. 이것이 27년간 그의 세계였다. 감옥에서의 환경적 제약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제 노동으로 석회석 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밝은 햇빛 아래 하얀 돌을 깨는 작업으로 그의 시력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방문객은 6개월에 한 번, 30분만 허용되었다. 편지는 검열되었고 외부 소식은 차단되었다. 1980년대 남아공 정부는 만델라에게 제안했다. 폭력투쟁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석방해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미 60대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으며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만델라는 거절했다. 새가 새장 안에서 날개를 펼칠 수 없다고 해서 그 새장을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다. 조건부 석방은 자유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여기 있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27년 후 그는 72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절을 감옥에서 보냈다. 환경적 제약의 극단이었다. 그러나 만델라는 폭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화해를 추구했다. 감옥 문을 나서며 나는 알았다. 내가 원한과 증오를 계속 품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1993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만델라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경적 제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증명이었다. 가장 억압적인 시스템도 가장 제한적인 환경도 인간의 정신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랄라 유사푸자이의 이야기는 현대판 공피키신이다. 그녀는 1997년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2007년부터 탈레반의 지배를 받았다. 탈레반은 여성에게 교육을 금지했다. 학교는 폭파되었고 여학생은 위협받았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것도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에 태어난 것은 말랄라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녀가 치러야 했다. 학교에 가고 싶다는, 배우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생명의 위협이 되는 환경. 11세 때 말랄라는 BBC 블로그의 익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탈레반 치하의 삶,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 그녀의 글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탈레반의 표적이 되었다. 2012년 10월 9일 15세의 말랄라는 학교 버스에서 탈레반 총격을 받았다. 머리에 총알을 맞았다. 그녀는 영국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날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나 말랄라는 살아났다. 그리고 더 강하게 돌아왔다. 2013년 유엔 연설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육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4년 말랄라는 17세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였다. 환경적 제약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태어난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운동가가 된 것이다. 말랄라는 계속해서 말한다. 나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약함은 힘이 되고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다. 환경적 제약은 인간에게 독특한 능력을 부여한다.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는 발달하지 않는 능력들이다. 첫째, 적응력의 극대화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적응의 천재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에서는 적응력이 퇴화한다.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안다. 이민자들이 종종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이유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불리하다. 그러나 바로 이 환경적 제약이 극한의 적응력을 키운다. 그리고 이 적응력은 경쟁력이 된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이민자들이 창업했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이민자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다. 야후의 제리 양은 대만에서 왔다. 이들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며 단련되었다. 둘째,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다.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자원으로 덮을 수 있다. 돈으로, 인력으로, 시간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제약된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의사들이 종종 창의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유다. 폴 파머는 IT에서 일하며
극도로 제한된 자원으로 결핵을 치료하는 혁신적 방법을 개발했다. 값 비싼 장비가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성과를 냈다. 셋째, 공감과 연대의식이다. 공공한 처지를 경험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갖는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체험적 공감이다. 많은 위대한 사회개혁가들이 억압받는 환경에서 자랐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을 직접 경험했다. 세자르 차베스는 이주 농업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그들의 투쟁은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에서 나왔다. 넷째, 회복 탄력성이다. 불리한 환경에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강해진다.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모른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린 연구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21세기에도 공핍기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같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현대판 공핍기신이다.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기회 불평등을 의미한다.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비싼 학군에 살아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고가의 입시 준비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면 인턴십과 경력이 필요한데 무급 인턴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다. 계층 이동은 점점 어려워진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적게 받는다. 임신과 출산은 경력에 큰 타격을 준다. 포춘 500대 기업 CEO 중 여성은 10%도 안 된다. 인종과 민족 차별도 계속된다. 이름만으로 취업에서 차별받는다. 피부색으로 의심받는다. 억양으로 무시당한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환경적 제약이다.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도 공핍기신이다.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는 건물,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웹사이트, 청각장애인을 배제하는 회의. 이런 것들은 장애인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나 현대의 희망은 이런 제약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도전받고 극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장애인 권리 운동. 이 모든 것은 환경적 제약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은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경제적 제약을 넘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원격 근무는 지리적 제약을 완화한다. 소셜미디어는 전통적 권력 구조를 우회할 수 있게 한다. 공핍기신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맹자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환경적 제약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더 강하게, 더 창의적으로, 더 공감하게 만든다. 그리고 큰 사명은 종종 가장 제약된 환경에서 단련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제오브 행블랑키 소위하는 일마다 꼬임. 맹자가 제시한 5번째이자 마지막 단련은 행블랑키 소위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는 이 말은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일지 모른다. 마음의 괴로움은 내면의 문제다. 어느 정도 자기 조절이 가능하다. 육체의 고통도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경제적 결핍도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환경적 제약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은 통제할 수 없어 보인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획을 세워도 번번이 무너진다. 운마저 따르지 않는다. 우주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운이 없나 보다. 행블랑키 소위는 단순한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한다. 이것은 반복되는 좌절, 패턴화된 불운, 체계적인 막힘을 의미한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함.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 수 있다. 마틴 셀리그만의 실험에서 개들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나중에 실제로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반복된 실패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믿음을 만든다. 이 믿음은 실제로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블랑키 소위의 가장 큰 위험이다. 그러나 맹자는 왜 이것을 큰 사명을 위한 필수 단련으로 보았는가?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어긋나는 경험만이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순풍에 돛달릴 때는 누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운이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힐 때, 운도 없고 조건도 나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지다. 그리고 큰 사명은 이런 의지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쉬운 것은 이미 누군가 했다. 어려운 것, 여러 번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과정은 행블랑 기소위의 교과서적 사례다. 그가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시도한 횟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있다. 1000번, 6000번, 1만번.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에디슨과 그의 팀은 6000가지 이상의 재료를 시험했다. 대나무, 금속, 종이, 실, 머리카락, 심지어 수염까지. 대부분은 몇 초 안에 타버렸다. 어떤 것은 전혀 빛을 내지 못했다. 어떤 것은 폭발했다.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다.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에디슨은 유명한 답변을 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종착점으로 본다. 안 되는 것의 증명으로 본다. 그러나 에디슨은 실패를 과정으로 봤다. 정답에 가까워지는 단계로 봤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의 이 말은 행블랑키 소유의 본질을 꿰뚫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포기한다.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은 마침내 탄화된 대나무 필라멘트로 40시간 동안 타는 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 개선해 1200시간 타는 전구를 만들었다. 그의 실험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딘 끈기가 세상을 밝혔다. 만약 에디슨이 100번째 실패에서 포기했다면, 1000번째 실패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여전히 촛불로 밤을 밝히고 있을지 모른다. 롤링의 해리포터 출판 과정도 행블랑키 소유의 극적인 예다. 그녀는 1990년부터 해리포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키차 안에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법사 소년, 마법학교, 숨겨진 마법 세계. 그녀는 5년간 집필했다. 에든버러의 카페에서 딸을 재우고 난 후에 손으로 원고를 썼다. 1995년 원고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거절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출판사 거절. 아동문학 시장성이 없음. 두 번째 출판사 거절. 너무 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거절. 이유는 다양했다. 판타지는 팔리지 않는다. 너무 어둡다. 독자층이 불명확하다. 매번의 거절은 롤링에게 타격이었다. 그녀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었다. 글쓰기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번번이 거절당했다.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 거절. 롤링은 절망했다. 나는 작가가 될 수 없나 보다. 이 꿈을 포기해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계속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모두 거절.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3번 거절당하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5번이면 포기를 고려한다. 10번이면 확신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롤링은 13번째를 시도했다. 블룸즈베리 출판사. 출판사 회장의 8세 딸이 첫 챕터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나머지도 읽고 싶어요. 그 말이 출판 결정을 이끌었다.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판되었다. 첫 인쇄는 500부였다. 출판사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소문이 퍼졌다. 아이들이 열광했고 어른들도 읽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역사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이상 팔렸다. 8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8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롤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가 되었다. 만약 그녀가 12번째 거절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계는 해리포터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수억 명의 독자들이 느낀 마법과 모험과 우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여전히 가난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롤링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실패가 나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나는 바다까지 갔고 그곳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실패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경우는 다른 형태의 행불난 기소이다. 그는 영화 감독을 꿈꿨다. USC 영화학교에 지원했다. 거절당했다. 다시 지원했다. 또 거절당했다. 3번 연속 거절당했다. 그는 UCLA에도 지원했다. 역시 거절. 그의 성적이 충분하지 않았다. 영화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학교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학도 가지 못한 그는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는가? 스필버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다. 투어버스에서 내려 화장실에 숨었다가 나왔다. 빈 사무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에 붙였다. 마치 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스튜디오 사람들과 대화하고 촬영장을 관찰하고 배웠다. 그리고 짧은 영화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결국 TV 영화를 연출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조스 조즈로 대성공을 거뒀다. 지금 스필버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감독 중 한 명이다. USC는 나중에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그가 3번 거절당한 그 학교에서 스필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절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제육부 5고통의 통합. 맹자가 제시한 5가지 고통은 독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상호작용하며 상승효과를 만든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육체도 지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육체적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환경적 제약도 커진다. 가난은 선택지를 줄이고 기회를 제한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막는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결핍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환경적 제약은 적응력을 키운다. 이 모든 것이 겹칠 때 하는 일마저 꼬이게 된다.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지쳐있고 돈도 없고 환경도 불리한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악순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맹자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모든 고통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한 가지 고통만으로는 표면적 변화만 일어난다. 그러나 5가지 고통이 누적되면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 금속을 생각해보라. 쇠는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드려지고 물에 담금질되어 강철이 된다. 한 가지 과정만으로는 강철이 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고통만 겪으면 사색가가 될 수 있다. 육체적 고난만 겪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결핍만 겪으면 사업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가지 고통을 모두 겪으면 지도자가 된다. 넬슨 만델라를 보라. 그는 정신적 고뇌인 종차별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절망, 육체적 고난 27년간의 강제 노동, 경제적 결핍 감옥에서의 완전한 무소유, 환경적 제약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감옥, 일의 좌절 수십 년간의 투쟁이 성과 없이 보이는 시간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고통이 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화해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 한 가지 고통만 겪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였다. 맹자는 5가지 고통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소이동시민성 증익기소 불능.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품을 견인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고통은 능력을 확장하고 성품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늘이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고 그 그릇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작은 사명은 작은 그릇으로 충분하다. 일상적인 일, 평범한 성취, 보통의 삶. 이런 것들은 특별한 단련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큰 사명은 다르다. 역사를 바꾸는 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런 것들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그릇도 마찬가지다. 더 깊은 고통, 더 다양한 시련, 더 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의학은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경제발전은 물질적 결핍을 없애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억압을 제거하고 기술은 불편함을 제거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위대한 성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통의 제거는 성장의 기회를 제거하기도 한다. 너무 편안한 삶은 나약함을 만든다. 모든 것이 주어지면 감사를 잃는다. 도전이 없으면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한다.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산악 등반, 극한의 운동, 창업, 예술활동, 사회운동.
이런 것들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찾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편안함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에 도전할 때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온다는 것을. 맹자의 가르침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메시지일지 모른다. 고통을 회피하는 문화 속에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에게 쉬운 길만 찾는 시대에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가? 마음이 괴로운가? 육체가 지쳐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환경이 불리한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가? 그렇다면 맹자는 당신에게 말한다. 축하한다. 하늘이 당신에게 큰 사명을 주려하고 있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불운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단련이다. 준비 과정이다.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지금의 어둠을 견디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공감을 배우고 육체의 고난 속에서 끈기를 키우며 경제적 결핍 속에서 창의성을 발견하고 환경적 제약 속에서 적응력을 키우며 일의 좌절 속에서 진정한 의지를 단련하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고통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든 과정이었음을, 이 모든 시련이 당신의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이 모든 어둠이 당신의 빛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한 배경이었음을. 천장강 때 이머시이냐. 하늘이 장차 큰 사명을 당신에게 내리려 한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단련되며 준비하라. 당신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단련받고 있기 때문이다.